120여 년 전 부산항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옵니다. 개항의 바람을 타고 부산항의 근대화 물길이 일기 시작할 때였죠. 이날 부산역에는 특별한 손님을 위한 최초의 공정 열차가 편성되었습니다. 부산역에서 신의주까지 급행열차를 만듭니다. 우리 그 대한제국 그 순정황제 연호를 따가지고 상행은 융호, 하행은 시호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1909년 1월 부산을 찾은 사람은 순종황제. 이를 기획한 이는 초대 한국 통감이었던 이토 히로부미와 내각 총리 대신이었던 이완용이었습니다. 순종 황제는 조선 역대왕 최초로 부산항을 방문했습니다. 그가 머무른 곳은 일본 천황과의 문양이 새겨진 부산 이사창. 이미 망국의 그림자 짙게 드리워졌죠. 다음 날 부산항에선 신하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본 시식 군함인 아즈마함에 오릅니다. 일본에 있는 어떤 소위 말하면 이제 국력, 군사력 이런 것을 과시함으로써 조선 민중의 어떤 저항의 의지를 꺾어놓으려고 했던 것이겠죠. 당시 최고 번화가였던 광복도. 일장기를 앞세우고 백성들 앞에선 순종은 일제가 만들어온 선정활동의 꼭두각시 역할을 해야만 했습니다. 일본이 들어와서 이미 도시를 만들고 나름의 근대화 시설들을 지금 만들어 놓은 곳을 보여줌으로써 일본이 얼마만큼 조선의 근대화를 이루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하나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것 같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난 1910년 한일 병합 조약으로 조선은 36년간의 일제 치하에 들어가게 됩니다. (150여 년) 세월 동안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 서온 부산항. 그 출발점은 제국의 관문이었습니다. (1876년) 최초로 근대 개항을 한 부산항. 아쉽게도 지금은 그 흔적을 거의 찾아볼 수 없죠. 좌천동 개항가도라고 불리는 곳에서 개항의 발자취를 따라가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어촌이었던 부산포를 통해 근대 문물과 더불어 외국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들이 조선 땅에서 가장 주목한 사람은 차별받고 억압당하던 여성들이었습니다. 호주 선교사에 의해 세워진 일신여학교, 부산 경남 최초의 여성 교육기관이었습니다. 근대 교육을 받는 것만으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떼게 된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민족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이곳에서 부산 최초로 3.1운동의 깃발을 올리죠. 근대 교육을 통해서 이제 신여성으로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신여성으로 자라난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이 시대 정신이라든가 역사의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함양하게 되면서 어떻게 본다면은 이 뭐 부산의 발전이랄까요, 혹은 뭐 어떤 역사적 발전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개항은 부산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놨습니다. 변두리에 불과했던 부산포는 가장 빠르게 근대적인 곳으로 변화했죠. 부산포가 개항장으로 급부상할 수 있었던 것은 인근 용두산과도 관계 깊은데요.
이곳엔 조선시대 200여 년간 유지된 일본인 마을인 초량외관이 있었습니다. (18세기에) 그려진 초량화관 지도에선 조선과 일본의 외교, 무역이 이루어지던 초량외관을 상세히 묘사했는데 부산항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용두산 언덕의 관수가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이곳은 1910년대 부산 부청의 모습입니다. 이곳에 부산부청이 들어선 이유는 바로 조선시대 초량외관이 있을 당시 우두머리인 관수가 머물렀던 곳이기 때문인데요. 근처에 부산경찰서, 일본인 부산거류민단이 함께 들어서면서 부산 행정의 중심지로 거듭나게 됩니다. 일제는 이 일대를 중심지라는 뜻의 혼마치라고 불렀습니다. 부산부청은 1936년 현재 중앙동에 위치한 백화점 자리로 이전하기 전까지 부산 행정 1번지 역할을 했습니다. 당시 지도를 보면 용두산 일대의 일본인 거주지를 알 수 있는데요. 철저한 도시계획 아래 신장로가 설치되고 근대 시설들이 들어옵니다. 부산부청을 중심으로 경찰서와 일본인 거류민단, 병원 등이 들어섰습니다. 근대식 돌출부도와 정거장, 세관도 눈에 띄는군요.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이 복병산 배수지인데요. 지금도 그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1910년에) 건립돼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가진 복병산 배수지. 초기 근대 상수도 시설의 원형을 간직하고 있죠.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만든 배수지는 지금도 부산의 식수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일본인들을 위한 급수 시설이었죠. 일제는 복병산에서 15km 떨어진 성지국 수원지까지 배수관을 깔아 연결시킵니다. 성지국 수원지에는 당대 최고의 토목 기술이 동원됐는데 상류에 물을 막아 인공적으로 만든 한국 최초의 중력식 콘크리트 댐을 볼 수 있습니다. 저 밑에서 위에 높이까지가 한 27m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댐 상부의 좌우 길이는 112m입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물을 담수하는 물의 양이 면적으로 치면 한 축구장 8배 정도 해당하는데요. 구덕수원지의 크기의 한 3배 정도 됩니다. 침전과 여과, 저수 기능까지 다 갖췄을 정도로 뛰어난 기능을 자랑했습니다. 수원지는 한일 병합이 되기도 전 부산에 있던 일본인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복병산 배수지를 완성하자마자 이곳에 물을 끌어가서 일본인들에게 공급했죠. 여기에 이 도달한 물의 양이 얼마 정도였냐라고 하면은 4만 5천 명이 하루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양이었습니다. 지금하고 행정구역이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당시에 부산 전체 인구가 4만 3, 4천 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은 엄청난 양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0년 전에 만든 이 배수지가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보면요, 당시에 기술적으로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식민도시 건설을 위해 일제가 가장 공을 들인 것은 해안 매축이었습니다. (1918년) 건설된 한성은행 부산 지점인데요. 복원하는 과정에서 매축의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북항을 매축할 당시 해안선 경계 지역에 만들어진 석축으로 추정됩니다.
해안가고 우리 동구나 중구는 다 이게 평평한 땅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매축을 했고 현재 매축의 결과로 보여지는 석축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제는 동시다발적으로 매축 사업을 벌입니다. 중앙동 일대 대부분의 땅은 매축으로 인해 새로 만들어진 것으로 부산 사람들은 이곳을 새마당이라고 불렀습니다. 매축 공사는 대단히 난공사였습니다. 두 개의 산을 허물어 거기서 나온 흙으로 바다를 메우고 고립됐던 길을 새로 내었습니다. 요 밑으로 있었죠. 밑으로. 예. 요거는 이제 복병산 자락이죠. 자락이고 요 밑, 요 계단 밑으로가 이제 바다였겠죠. 이 지금 40계단 앞쪽으로 보면 영성 고갯길이 쭉 있어요. 있고 지나가다 보면은 밑으로 그것을 깎았던 흔적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이 지금 앞에 보이는 빌딩 뒤쪽으로 들어가면은 그런 흔적들이 다 발견이 되고. 대규모 매축 공사로 인해 해안선이 크게 달라지는데 지금까지 그 형태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당시 매축지 위 부산항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제작진은 그때의 부산항을 재현해 보기로 합니다. 당시 모습을 영상으로 복원하기 위해 최신 기술인 라이더 기법을 동원했습니다. 라이더는 레이저를 쏴서 반사된 값을 디지털로 기록하는 기술이죠. 라이다와 이제 포토그래메트리라는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라이다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저를 쏴서 실측을 하는 기술이고요. 포토그래메트리 같은 경우는 2D 사진을 여러 장, 수십 장에서 수만 장 뭐 이렇게까지 찍어가지고 공간 자체를 이제 3D 스캔, 3D 공간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작업인데 사진 촬영 후 거리, 면적 등을 추출하여 정보를 얻은 뒤 좌표 위에 하나하나 붙이는 작업으로 3D 이미지를 구현해냅니다. 3mm의 아주 작은 오차 덕분에 실제에 가까운 부산항 모습을 재현할 수 있었죠. 컬러 복원도 함께 진행됐는데요. 1900년대 흑백 사진을 다양한 방법으로 비교 검증하였습니다. 전문가의 손을 빌려 그 시대를 철저하게 고증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여기는 이제 고증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뭐 이런 뭐 대례복이라든지 이 당시에 있는 뭐 군복, 그다음에 뭐 경찰들에 있는 제복이라든 색들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색을 뭐 논문이나 아니면 자료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고증을 하면서 색을 찾는 거고요. 당시 발행된 지도를 통해 건물과 거리를 추정했죠. 부산항을 중심으로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부산역, 세관, 우체국 등 건물들을 실감나는 입체 영상으로 복원해냈습니다. 광복동 거리에 전차가 다녔군요. 당시 모습이 생생합니다. 사실 그동안에 이제 부산의 어떤 과거 모습들을 뭐 단편적인 영상 아니면 사진 아니면 지도로서 대충 유추만 했던 것을 이번에 꼼꼼하게 옛 기록들이나 사진들이나 뭐 지도를 통해서 시대별로 이렇게 복원했다는 것이 결국은 지금은 사라진 옛 건축물들, 옛 도시 모습들을 시민들이 그 한눈에 이해할 수 있는 이런 측면으로서는 굉장히 참 소중한 작업이었다.
매축으로 대규모 항만부지를 확보한 일제는 식민도시 부산항 건설에 매진합니다. 1905년 초량과 남대문을 연결한 경부선을 개통시킵니다. 러일 전쟁으로 한창인 상황에서도 철도 건설에 심혈을 기울였죠. 같은 해 9월 서둘러 연락선도 취항시킵니다. 일본 시모노세키와 부산 240km의 바닷길을 연결하였는데 이로써 대규모의 수송력을 가진 전기선이 오가게 되었습니다. 아직까지 부산항이나 시모노세키에는 그러한 어떤 연락선을 접안시킬 수 있는 근대적 항만 시설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이 철도와 일본은 열도 내의 철도와 대륙 한반도 내의 철도를 연결시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항만 부두 접안 시설이 만들어지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연락선이 취항하게 됐던 거죠. 관부 연락선 굴뚝에 크게 새겨진 한자 보이십니까? 일본 철도국을 상징하는 건데요. 관부 연락선이 일본 철도국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해상 철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쿄에서 출발한 열차는 관부 연락선을 통해 부산에 닿았고 경유선을 타고 신우주까지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관부 연락선의 종착지는 신우주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일제가 만든 지도를 통해 관부 연락선의 취항 목적지를 알 수 있는데요. 부산항에서 출발해 경성, 평양을 거쳐 신우주를 지나가는 열차는 결국 중국 대련에 닿습니다. 대련은 만주의 다양한 도시로 들어가는 중요한 길목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조선이라고 하는 장소를 먼저 침탈하는 것도 목표이긴 하지만 더 장기적으로는 대륙으로도 진출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일사천리로 뭐 경부선, 경의선 그리고 안봉선을 넘어서서 이제 남만주 철도를 토대로 하는 시베리아까지 연결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광대한 철도 노선들을 처음부터 구상했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관부 연락선은 베이름에서 일제의 대륙 침략 야욕을 엿볼 수 있습니다. 1905년 최초의 연락선인 1기호와 대마호가 취항합니다. 대한해협의 선미름을 따서 명명한 것인데요. 1,600여 톤급 규모의 승객 300여 명이 탑승할 수 있었고 선내에는 세관과 우체국, 의료실이 갖춰져 있었습니다. (1913년) 관부 연락선 2세대라 할 수 있는 고려호와 신라호가 취항합니다. 이번엔 우리나라 역대 왕조의 이름을 따서 지었죠. 이 연락선 운항으로 일본과 조선, 만주는 하나의 대동맥으로 연결되죠. (1922년과 23년엔) 관부 연락선 3세대인 경복호와 덕수호, 창경호가 취항합니다. 귀에 많이 익은 이름들이죠. 바로 우리나라 궁궐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4세대인) 금강호와 흥안호가 탄생합니다. 조선 명산인 금강산과 만주 산맥인 흥안령에서 따와 이름이었죠. 무려 7,000톤급의 대형선으로 1,700여 명을 실어 나를 수 있었습니다.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1942년과 1943년 관부 연락선 마지막 세대인 천산호와 곤륜호가 운항을 시작합니다. 중국 텐진산맥과 곤륜산맥에서 따와 이름 지었는데요. 8,000톤급에 2,000여 명을 태울 수 있는 초대형 선박이었죠. 초창기 1,600여 톤급의 승객 300여 명을 실어 나르던 1세대 관부 연락선과 비교하면
5배 정도 더 커진 규모였습니다. 관부 연락선은 1945년 6월 중단되기 전까지 40여 년간 3천만 명의 사람들을 실어 날랐는데요. 때론 인적, 물적 교류의 매개체로, 때론 강제징용의 눈물 젖은 연락선으로 시대마다 그 성격을 조금씩 달리하며 영욕의 세월을 함께했습니다. 일제는 관부 연락선 항로를 조선 침략에 적극적으로 이용했습니다. 시모노세키가 마주보는 곳에 자리한 모지야. 1907년 7월 25일 이곳에 일본군 14연대가 집결합니다. 배에 몸을 실은 이들은 다음 날인 26일 부산항에 상륙하죠. 모든 것이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에 있던 일본 육군 제14연대에 연락을 해서 한반도로 급하게 오게 만듭니다. 이 제14연대는 3개 대대 약 1200여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7월 23일 연락을 받고 불과 사흘 만에 7월 26일 날 부산항에 도착합니다. 일본군 14연대에서 작성한 진중일치를 보면 조선에서의 군사 활동이 목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4연대 활동 지역은 한반도 전역에 이르렀죠. 이들이 부산항을 찾은 이유는 의병 활동을 진압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909년 들어서서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는 의병 투쟁이 더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사전 공작으로 일단 먼저 의병을 진압하고 조선 의병들은 잔인하고 처절하게 진압되었습니다. 1909년 9월과 10월 2달간 대규모 군사 토벌 작전을 통해 가지고 그리고 나서 딱 1년 있다가 소위 한일 강제 병합을 성공리에 강제 병합을 한 일제는 부산항을 본격적인 대륙 진출의 발판으로 이용합니다. 장교 위에 설치된 철도가 눈길을 끄는데요. 관부 연락선이 도착하면 바로 열차를 탈 수 있도록 아예 잔교역을 만들었습니다. 훗날 일본에서 집결할 대규모 병력을 만주로 수송하기 위한 것이죠. 부두와 역이 하나로 통합된다는 것은 선박으로 수송된 것이 바로 철도를 이용을 해서 내륙으로 또 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도쿄에서 시모노세키를 거쳐서 바로 부산을 통해서 또 그 당시에 경성과 만주로 진출하는 그런 원스톱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철도가 놓이고 부두가 완성되자 부산은 일본식 근대 도시로 급속하게 변화합니다. 일본인들 사이에선 조선 이민 붐이 일어납니다. 그들에게 부산은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부산이 일본식 근대 도시로 변화하자 수많은 일본인들이 부산항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여기 오이케 추스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이케는 부산에서 크게 성공한 기업가로 장수통 입구에 료칸을 운영하였습니다. 오이케 추스케는 무역업과 정미업 등 손대는 것마다 성공을 거두며 거부 반열에 올랐습니다. 제부 일본인 경제단체와 부산 정치에도 크게 관여하며 사회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죠. 부산항에 들어온 정적의 최고 인사들을 료칸에 초대하여 극진한 대접을 했는데요. 오이케는 그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상당한 부를 축적하였습니다. 부산은 이러한 일본인들의 경제적 수탈로 인해 빠르게 식민도시로 잠식되어 갔습니다. 일제는 대륙 침략을 향한 기세를 거침없이 뻗어나가는데요. 패망하기 시점까지도 끊임없이 부두 건설에 매달립니다.
대륙 진출을 위한 전진 기지로 부산진 매축지를 조성하죠. 이 비석은 부산진 매축 기념비입니다. 부산진 매축은 일제가 1913년부터 1938년까지 3차년도에 걸쳐서 매축한 곳입니다. 여기는 3차 매축이 끝난 직후 부산진 매축을 기념해서 세운 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일대를 주민들은 아직도 매축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직접 제막식을 거행했는데 얼마나 부산진 매축을 주목했는지 알 수 있죠. 일제가 완성한 4개의 부두는 1970년대 후반 5호 부두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그 형태를 유지했습니다. 전략적인 국가 항만 몇 군데만 두고 다른 항에들은 거의 비용을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일본 당시 제국의 현관이라고 할 수 있는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제국의 체면이 걸린 곳이기도 하거든요. 일본의 모든 그 항만에 항만 수축비가 들어가게 돼 있는데 그 항만 수축비 중에서의 거의 한 50% 정도가 부산항 항만 수축 비용으로 들어갑니다. 부산항은 일제가 대륙으로 뻗어나가는 제국의 관문이었습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공공기관들이 줄줄이 들어섰죠. 제국의 위용을 과시하는 선전수단이자 일본이 제공하는 근대를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 부산역이었습니다. 웅장한 자태를 뽐내는 붉은 벽돌의 이 건물은 일제강점기 부산 역사입니다. 지붕 한가운데 시계가 설치된 첨탑이 우뚝 솟아있고 곡선미가 돋보이는 돔 형식의 지붕과 아치형 창은 당시 유행하던 르네상스 건축 양식을 잘 보여줍니다. 1925년 지어진 경성역보다는 무려 15년 일찍 지어졌으며 규모나 시설 면에서도 한 수 위였습니다. 일제가 이렇듯 부산역에 공을 들인 이유는 부산역이 대륙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제국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부산포는 근대화의 급무살을 타고 부산의 새로운 중심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도 많이 달라졌는데 거기엔 전차가 큰 역할을 했습니다. 비록 일제 강점기 때의 것은 아니지만 당시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죠. 부산에 사는 일본인들의 발이 되어준 전차. 전차를 개설한 목적은 빠른 시간 안에 편리하게 동네 온천을 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원래 동네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부산의 정치 행정 중심지였죠. 전차 설치를 이유로 동래부 동원이 해체됩니다. 그러니까 이 동래부의 가장 중심부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곳이 객사입니다. 임금님을 모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래부 동원을 비롯하여 전국 대부분의 객사는 학교로 사용됐습니다. 이후 이곳엔 동래 공설시장이 개설됩니다. 동래부 동원의 대문 역할을 하는 독진대하문. 동래부의 높은 위상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일본인 개인 정원이었던 금강원으로 옮겨져 정원을 꾸미는 장식품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망미루 또한 같은 신세였습니다. 현재는 복원사업으로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이런 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랫동안 그 과거의 조선시대 때부터 이어져 오던 그 돌이죠. 그 돌인데 일제 강점기 때 다 온천장으로 옮겼다가 이 동래부에 대한 복원 계획에 의해 가지고 2014년도에 다시 이제 이쪽으로 옮겨왔습니다.
부산포가 계획된 신민도시로 발전해 나가는 동안 동네는 몰락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온천을 개발하고 목욕, 숙박시설들을 조성했습니다. 수많은 일본인들이 이곳을 찾아 유흥과 관광을 즐겼죠. 부산 행정의 중심, 동네는 잊혀지고 온천장으로 기억됐습니다. 전통적인 경제 시스템이 일본이 주도하는 이런 근대적인 시스템으로 바뀌어 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자연히 전통적인 어떤 마을도 어쨌든 일본의 근대적인 일본인에 의해서 만든 근대적인 이런 그 근대적인 도시에 뭐 문화적으로라든지 경제적으로 흡수돼 간다고 볼 수가 있겠죠. 반면 일본인이 살았던 대신동, 부평동 일대는 신식 근대 도시로 나날이 발전되어 갔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신식 학교가 들어섰고 법원과 도청, 운동장이 생겼습니다. 일본인 마을을 지나가면 산비탈 빼곡이 들어선 집들. 이곳 초량동, 영주동 일대엔 각지에서 몰려든 조선 농민들이 임시거처를 마련하고 모여 살았습니다. 기회만 되면 부산항을 통해 일본으로 도항을 하고자 했던 사람들이죠. 먹고 살기 힘들어진 조선 농민들에겐 도항 증명서가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1910년대) 토지조사 사업을 실시하고 20년대는 산미정식 계획을 시행을 합니다. 그 결과 그 농촌 지역에서 많은 농민들이 몰락을 하게 되는데 농촌 지역에서 살 수 없었던 농민들이 만주나 일본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수상경찰서에선 도항하는 조선인들 숫자를 철저히 통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인 절반의 임금만 받던 조선인들은 끊임없이 도항을 시도하게 되죠. 이들이 모여 산 곳이 부산 삼복도로의 원형이 됐습니다. 시골에서 나와가지고 농촌에서 나와가지고 건너가려고 하는데 가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농촌에서 어쨌든 자기의 기반을 다 버리고 나왔기 때문에 이 도시에 어떻게 정착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산으로 올라가서 토막을 짓고 산다든지 판잣집을 짓고 살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부산의 산동네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30년대 중반이 되면서 도항의 성격이 크게 바뀌는데요. 대륙 침략 과정에서 더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진 일제는 조선인 인력을 강제로 데려다 쓰기 시작합니다. 강제 동원의 실상을 알리는 역사관에서는 매년 가을 희생자를 기리는 전국 합동 위령제를 개최합니다. 매년 멀리 서울에서 내려와 위령제에 참석하는 김정임 어르신. 어린 나이 아버지를 일본으로 보내고 혹독한 세월을 견뎌왔습니다. 하느님 자비하시니 저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전하니 고시니 저희 죄를 없이 하소서. 나이다. 당신께 오로지. 엄마는 살다가 기다리다가 안 되니까 엄마는 재혼했고 저는 고아로 살 수밖에 없어. 자 우리 형제 아버지 형제한테 가서 몸부터서 8살 초등학교 분 들어가면서부터서 그거 들어가가지고 제가 다 학교 다니고 그 불쌍하게 서럽게 컸죠. 아버지도 없이 엄마도 없이. 조선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다시는 고국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더 안타까운 건 그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것이죠. 일본에게 사과와 배상을 끊임없이 요구했지만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역사의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너무 한이 많거든요. 우리 정부에다가 나는 한을 하고 싶어. 왜냐? 아버지 통지서가 와서 통지서를 걔한테 보내줘야지. 우리가 알지요. 우리 할머니도 자식이 돌아갔는가 죽었는가 살았는가 알고 돌아가셔야 되지. 우리 할머니도 돌아가시는가 살았는가 자석 기다리다가 돌아가셨고.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본에 끌려가 강제 노역에 종사한 조선인들의 수는 해마다 늘었습니다. 만주 침략이나 중일 전쟁기를 겪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본격적인 오고 가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그래서 37년도 되면은 100만 명 정도가 오가요. 그 간부 연락선만 우측이 활용하는 분들이. 그다음에 41년쯤 되면은 300만 정도 됩니다. 태평양 전쟁으로 다급해진 일제는 1942년 조선의 징병제를 결정합니다. 수많은 청춘들이 일본으로 건너가 천황을 위해 목숨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일본인들에겐 자랑스러운 제국의 관문이었지만 조선인들에겐 고통의 지옥문이었습니다. 당시 이분들이 타고 가야 했던 그 부관 연락선에 있던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그 강제동원에 가야 하는 분들과 이분들을 피눈물을 흘리면서 보내야 했던 가족과 친구분들이 뒤엉켜있는 행렬이 있는 모습으로 아주 슬픔의 그런 장소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산항에 도착한 일본 고위 관료들이 위대한 제국의 꿈을 안고 용두산으로 향했습니다. 전쟁이 치열해질수록 침략에 대한 당위성과 명분을 용두산 신사에서 찾았죠. 조선 총독부가 모든 관리 비용을 부담하는 국패 소사로 승격될 만큼 그 위상이 높았습니다. 지금도 신사로 향했던 계단이 남아있죠. 용두산이 공원으로 조성될 때부터 만들어졌던 계단이죠. 근데 터 장소는 딱 그대로인데 이후에 이제 약간 변형이 된 형태였고요. 신사에 모신 신의 성격도 달라졌습니다. 항해의 안전을 기원하는 신에서 임진왜란의 주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같이 대륙 침략에 힘을 실어주는 신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곳을 찾는 일본 고위 관료들을 위해 지름길을 낼 정도였죠. 배를 타고 오는 고위 관리들이 저리로 둘러서 오지 않고 바로 올라올 때에 여기서 바로 신사에 참배하고 일을 볼 수 있도록. 일제는 조선인들에게 천황의 신민으로서 충성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사이렌이 울리면 하던 일을 멈추고 일본 황실 방향으로 절하는 공성요배를 실시했는데요. 전쟁 막바지엔 국민들의 전의를 고치시킬 목적으로 그 정도가 극에 달했습니다. 중국과 동남아로 출병하는 그 병사들의 환영식들도 이쪽에서 용두산 공원에서 열리게 되거든요. 지금의 광복동, 남포동 쪽으로 지나다닐 때는 전차를 타다가도 그쪽을 지나갈 때는 용두산 신사를 향해서 참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일제 말기에는 일어나게 됩니다. 1945년 광복이 되자 부산항은 또 한 번 역사의 전면에 나섭니다. 일본에 있던 100만 명의 조선인들이 부산항을 통해 조국 땅을 밟습니다. 부산 범일동. 이곳엔 귀한 동포들이 보금자리를 꾸렸던 마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래전 풍경을 간직하고 있는 곳인데요. 6살에 건너와 그 당시를 기억하는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도 공용 화장실이고 저기도 하나 있고.
내가 기억하기로는 여기 한동에 요 한 줄에 2나씩 한 텐트 밑에 8세대가 살았어요. 많든 적든. 그래서 한 30명 산다 해도 간이 아니죠. 뭐 한 집에 그때는 아이들이 많으니까. 미군이 마련해준 텐트에서 삶의 터전을 일군 귀한 동포들. 그 형태 그대로 고스란히 집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맨몸의 귀한 동포들은 이곳 부산에서 새로운 삶을 개척해야만 했습니다. 참 고되고 힘든 시절이었죠. 그때는 직업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지게 지고 나가가지고 어쩌면 집 하나 싣고 오면 보리쌀한테 버리면 그거 가지고 먹고 살았고 그랬지 뭐. 먹는 것보다도 굶는 게 더 많았어요. 상당수의 귀한 동포들은 고향 가는 것을 포기하고 아예 이곳에 정착하여 부산을 이루는 한 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해방 직후에 우리나라로 들어온 귀한 동포들이 약 한 2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됩니다. 그 가운데 절반 이상, 즉 그러니까 100만 명 이상이 부산항으로 들어왔죠. 적어도 15, 16만 명이 부산에 정착을 한 것으로 나오는데 이분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줬다는 것도 부산 시민들의 어떤 큰 힘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일본 최초의 근대 개항지 요코하마항. 여러모로 부산항과 닮아 있습니다. 외력에 의한 강제 개항부터 작은 어촌에서 국제 항구 도시로 부상한 점이 비슷하죠. 붉은 벽돌의 이 건물은 요코하마항 1부대에 가장 먼저 세워진 아카렌카 소고입니다. 외국과의 교역을 위해 반드시 설치돼야 했던 세관 창고로서 개항의 상징이라 불렸습니다. 복원을 통해 외부는 그대로 살리고 실내는 다양한 가게들과 전시실을 갖춘 복합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ね、建物の残した上で中身のお店をこうなんかいろんな食べ物屋さんとかお土産屋さんとか入っていて新しい楽しみ方だなと思いました。 개항을 요구한 미국과 통상 조약을 맺은 일본은 요코하마항을 강제 개항합니다. 신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일본의 어느 도시보다 빨리 근대 도시가 됐죠. 요코하마가 받아들인 대표적인 신문물이 철제다리입니다. 일본 최초로 만들어져 150년이 넘은 세월을 함께했죠. 수많은 개발의 유혹에도 요코하마의 상징물로 역사의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사실 60년대 요코하마항이 처음 개발이 될 때 이제 우리처럼 개발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아카렌카 붉은 색깔의 그 벽돌 창고를 남긴다든지 그리고 그 도크를 보존을 한다든지 이런 전략을 사실은 쓸 수가 없는 그런 시대였죠. 그러나 그때 대단한 결단을 내리죠. 이제 그 결과로 산업유산이 바탕에 되는 지금의 미나토 미라이가 형성이 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요코하마항은 세단장을 하는 과정에서 개발의 선택지 앞에 놓였습니다. 당시 가장 눈에 띄었던 일본 최초의 근대 수리 조선소. 개발의 손길을 거두고 보존한 결과 요코하마의 랜드마크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물론이고 관광객들까지 한데 어우러져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했죠.
新しい性格生まれ変わった後にですね、この町の中でより市民の人がこういう歴史の遺産に親しめるような町ということで新しい性格を作られてですね。대통령 각하께서는 12월 2일 달 공보처장 106군 총참모장을 대동하시고 대화재 참화를 입은 부산의 화재 현장을 시상하셨습니다. 1953년 대화재로 부산항 인근의 부산역과 우체국, 은행 등 많은 건물들이 한 줌에 채가 됩니다. 현재는 북항 재개발로 인해 일부도만 당시 모습을 간직한 채 남아있죠. 북항 어디에도 150여 년 역사를 이끌고 온 부산항의 흔적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부산항의 역사는 대한민국의 저는 근대 역사라고 감히 얘기하고 싶습니다. 항구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스며 있는 많은 사람들의 움직임, 그 역사의 현장으로 그 장소성을 중심으로 부산항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국의 관문이자 근대 부산의 출발점으로 영역의 세월을 함께한 부산항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일본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부산항은 지정학적으로 일제에게 매우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대륙 침략의 교두보로서 제국의 관문 역할을 했죠. 일제 강점기를 묵묵히 견디고 제국의 그늘을 벗어난 부산항은 광복 이후 또 한 번 역사의 소용돌이를 마주하게 됩니다. 2부에선 대한민국 부흥의 역사를 써내려갈 이곳 부산항에서의 위대한 출항이 펼쳐집니다.